자, 지난 시간에는 거장들의 투자 방법론을 분석해서 그 중에 개량화된 조건들을 활용해서 종목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장들 중에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지만 피터 린치와 같은 전설들은 77년도에서 90년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현역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힌트를 얻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시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2회차에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종목 탐색 방법은 과거의 거장들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대형 기관들의 포지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형 기관들은 미국 금융감독원인 SEC, 그럼 미국 금감원의 감독하에 여러 가지 공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orm 13F라는 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이 13F는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가 매분기 끝날 때마다 의무적으로 본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방대한 정보죠. 근데 이 공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들이 이 공시를 해야 하는 기한이 분기가 끝난 시점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의 경우 마지막 날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공시해야 하는 기한은 45일을 더해서 5월 15일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기관의 13F 공시 자료에서 어떤 주식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과 실제로 이 기관이 그 주식을 산 시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는 아무리 빨라도 1.5개월이고 느릴 경우,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샀는데 5월 15일에 이제 공시가 될 경우에는 4.5개월이나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본인의 포지션을 공개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은 더 그렇습니다. 운용하는 금액이 큰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본인의 포지션을 공개하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프론트 러닝이라는 것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연기금이 L이라는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했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고 그 연기금 측 브로커에게 매도 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트레이더들은 한동안 이 L에 대한 매도 주문이 엄청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대형 연기금은 본인이 팔기 전에 그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본인의 매수 매도 주문조차 시장에 소문이 나지 않게 하려고 다수의 브로커와 창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투자 스타일이나 전략이 노출될 위험 때문에 본인들의 포지션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요. 요지는 대부분의 대형 기관들은 애지간해서는 데드라인의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공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F 공시를 통해서 어떤 기관의 포지션을 알게 된 시점은 그 기관이 포지션을 실제 진입했던 시점과 괴리가 꽤 크다. 그것이 우리가 인지해야 할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13F 공시에는 공매도나 숏 포지션에 대한 공시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헤지펀드들은 단순히 주식을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헤지로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헤지펀드가 코카콜라를 사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펩시를 공매도했을 경우에는 코카콜라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매수한 게 아니고 비슷한 두 주식 간의 가격 움직임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13F 공시 자료에는 코카콜라 매수 포지션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의사항은 주식과 옵션만 표기된다는 점입니다. 외환 포지션을 비롯해서 원자재, 채권, 선물, 해외 포지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군과의 비중과 그런 해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죠. 그 다음 네 번째 주의사항은 옵션의 경우에 실제로 지불한 프리미엄이 아니고 명목 가치로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가격이 150달러일 때 100만 주에 상응하는 어떤 외가 풋옵션을 5달러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관은 실제로는 5달러로 100만 주 어치를 했으니까 500만 달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옵션의 기초 자산인 애플의 가격 요 150에다가 100만 주를 곱한 1억 5천만 달러의 풋 포지션을 가진 것으로 13F에 표기가 됩니다. 하나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 샀는데 이제 1,800억 원 보유했다고 13F에는 뜨는 것이죠. 그리고 옵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13F 공시자료를 활용해서 퀀트 전략을 짜서 자동 매매하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클 버리가 알리바바 주식을 지난 분기에 샀다고 해서 나도 덜컥 사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 종목을 어떤 문맥에서 어떤 타이밍과 어떤 가격에 매수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매수와 함께 어떤 해치를 사용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3F 공시 데이터를 이용한 퀀트 매매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를 종목 탐색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대형 펀드가 산 종목에 대한 정보는 그것을 나이브하게 따라 사긴 힘들더라도 가치평가와 리서치를 하기 위한 잠재 후보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어차피 내가 가치평가 리서치를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면 이왕이면은 대형 펀드들이 최근에 산 종목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회차에서 배웠던 확률적 우위라는 개념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13F 공시자료 자체에서 오는 확률적 우위는 자그마한데 그에 비해서 노이즈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잠재적 종목 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정성적 리서치나 가치평가에 쏟는 시간을 더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리서치와 가치평가 쪽에서 나오는 확률적 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F를 종목 탐색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공시 자료에는 1억 달러가 넘는 모든 대형 펀드들, 수천 개의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유 종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3F 공시 자료만 봐서는 잠재 후보군을 줄이는 효과가 별로 없다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알고리즘들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13F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정제하면서 잠재 후보 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벨리 AI에서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는데요. 1단계는 각 기관들의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를 계산하고 2단계에서는 그 가치 투자 펀드들이 공통적으로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하고, 그다음 3단계에서는 그 전 분기에 해당 종목의 가격 대비 현재 얼마나 하락했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종목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두었고 벨리 AI 참가자분들만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확률적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돼서 특허 출원도 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기관의 13F 공시 자료를 봐야 할까요? 패시브한 어떤 인덱스 펀드의 13F 자료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인덱스 펀드는 단순히 인덱스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패시브하게 지수에 그렇게 편입되는 종목은 따라서 사고 퇴출되는 종목은 따라서 팝니다. 뭔가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리서치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인덱스 펀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고 해서 따라 사는 것은 아무런 엣지가 없습니다. 퀀트 펀드는 어떨까요? 퀀트 펀드들은 단순한 전략인 페어 트레이딩을 비롯해서 다양한 합성 포지션을 추구합니다. 파생상품 공매도 옵션 등의 포지션도 많기 때문에 13F 공시자료에 나오는 정보로는 큰 그림을 알기가 힘듭니다. 결국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펀드는 펀더멘탈 분석,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겠죠. 그러한 펀드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면 그 펀드에 소속된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또 가치 평가를 한 끝에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탐색의 첫 단계는 펀드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패시브 펀드인지 펀더멘탈 분석을 하는 펀드인지 등으로 전체 기관들의 유니버스를 나누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벨리 AI에서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세부 내역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고려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종목 집중도입니다. 지나치게 종목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펀드들,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하고 있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겠죠. 패시브에 가까우니까 패시브 펀드나 뮤추얼 펀드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개 정도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일수록 종목 하나하나 심도 있게 펀더멘탈 분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종목 수가 적다고 해서 펀더멘탈 기반 펀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펀드의 과거 10년치 공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이 펀드가 가치주 위주 투자를 하는지도 참고를 합니다. 물론 가치주 성장주의 분류가 엄밀하게는 벨리 AI에서 추구하는 가치 투자의 정의와는 맞지 않습니다. 벨리 AI에서 정의하는 가치 투자는 적정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가 충분히 안전맞을 만큼 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지, 흔히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주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계산한 그런 적정 가치보다 지금 시장 가격이 낮다면 얼마든지 테슬라에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관 탐색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전통적인 펀더멘털 기반 펀드들의 상당수가 가치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인데요. 우선 여러 종목들의 PER, PBR, 배당률, 수익 성장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무제표 지표들을 분석하고 그 수치들을 활용해서 가치주 성향이 짙은 주식들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관이 과거 10년 동안 그런 매수한 종목들의 데이터에서 가치주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펀드가 얼마나 가치 투자 스타일에 가까운 전략을 구사하는지 점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1단계고요. 이제 벨리 AI 스크리너 탭에 가셔서 이 기관 탐색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는 개별 기관의 포지션을 열람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공통 보유 종목 탐색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상단의 표에서 기관별로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벨리 AI의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도출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위 펀드들을 우리가 쭉 그냥 선택을 해도 되고 본인이 잘 아는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특정 어떤 가치 투자자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목록에서 선택해서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들을 좀 줄이고 2단계에서는 이제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가 높은 이런 펀드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제가 담았던 펀드들이 지난 분기에 공통적으로 많이 매입한 종목을 도출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식으로 기관들에게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A는 운용 액수가 100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펀드 B는 운용액이 1조일 경우에 제가 운용액으로 가중 평균을 할 경우에 거의 A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옵션 저희가 정해야 될 것은 기관들 간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지인데요. 벨리 AI에서는 이 옵션으로서 4가지를 제공합니다.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 기준은 말 그대로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가중치를 준다고 보시면 되고, 동일 가중치는 이제 펀드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줍니다. 그 다음 운용 규모 기준은 아까 전에 이렇게 운용 규모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요. 그 다음 4번째는 펀드 성과 기준인데, 펀드 성과도 이제 기관 탐색의 개별 기관 열람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과거 성과를 이제 13F 기반으로 추정을 한 게 있는데, 이 성과를 기반으로 성과가 좋은 펀드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게 이 4번째 펀드 성과 기준 옵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13F 공시 자료를 통해서 추정한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13F 공시 자료의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번째 옵션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시면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특별히 본인에게 어떤 의도나 강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첫 번째 옵션, 이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를 그냥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는 어차피 0점에서 100점 사이이기 때문에 운용 규모 기준처럼 막 극단적으로 쏠리는 가중치가 나오지도 않고요. 거의 균등한 비중을 주면서 그래도 가치 투자 스타일에 가까운 펀드에 좀 더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무난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일 가중치도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중치를 준다는 것은 어떤 펀드든 간에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면은 거기 일하고 있는 헤지펀드 어떤 애널리스트의 그런 가치평가 능력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 100조짜리에 이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나 1조짜리에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나 혹은 좀 더 가치 투자 위주로 하는 펀드든 아니면 좀 다른 걸 하든 거기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의 그런 역량이나 그런 거에 동일한 비중을 주겠다. 그런 논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첫 번째를 쓰는 게 무난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정했으면 종목에 대한 가중치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A와 B를 선택했고 동일 비중을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관 A가 C 종목을
100억을 담고 D 종목은 1억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비중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옵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펀드 내 비율 기준, 절대 보유액 기준, 시가총액 대비 비율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옵션 2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펀드 A, B가 있고 기관 가중치는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A는 100억을 운용하고 B는 200억을 운용하고요. 그 다음 종목 C와 종목 D가 있고 C는 시가총액이 100억, D는 시가총액이 200억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펀드 A 같은 경우에 종목 C를 20억, 종목 D를 30억 보유하고 있고요. 펀드 B 같은 경우에 종목 C를 40억, 종목 D를 1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의 예시의 배경이고요. 각각의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이제 가중치를 주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인 펀드 내 비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펀드가 운용 금액 중에 몇 %를 이 종목에 할애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산을 합니다. 펀드 A에서 운용액 100억 중에서 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죠. 그 다음 펀드 B에서 C가 차지한 비중도 200억 중에 40억이니까 20%죠. 그 다음 종목 D 같은 경우에 펀드 A 100억에서 30억 보유하니까 30%, 펀드 B는 200억 중에 10억을 종목 D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운용 자금의 5%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 20%, 17.5%가 되죠. 그러면 종목 C와 D의 비중은 20대 17.5로 가중치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보유액 기준인데요. 이제 운용액 기준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냥 절대 액수로 해서 20억 보유, 40억 보유하면 30억, 그 다음 30억 보유, 10억 보유면 20억 이렇게 평균 내서 30대 20으로 가중치를 주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첫 번째 방법에서는 단위가 퍼센티지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제 단위가 억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목 간의 어떤 순서와 이제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로 가중치를 준다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가총액 대비한 그런 비율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펀드 A 같은 경우에는 종목 C를 시가총액 중에서 20%를 가지고 있고 펀드 B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40%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종목 D 관련해서는 펀드 A가 시가총액 중 15%, 그다음 B의 시가총액 대비 지분율은 5%죠. 그래서 이제 평균 내면은 30%, 10%. 그래서 세 번째 옵션은 30대 10의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셋 다 종목 C가 이제 D보다 가중치가 높긴 하지만 그 비율은 제각각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로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생각하기 귀찮다. 그럼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주로 첫 번째 옵션인 펀드 내 비율 기준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각 펀드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산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 펀드 내 비율 기준은 그 펀드가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펀드 A는 100억 보유하고 있는데 C에는 20% 정도 넣었다. D에는 30%나 넣었다. 그러니까 내 자금의 30%?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펀드의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시면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옵션은 3단계를 위한 평가 가격 기준인데요. 기관 탐색 알고리즘의 3단계를 설명드리면서 이 세 번째 옵션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계에서는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를 매겨서 펀더멘탈 분석 기반의 투자를 하는 펀드들을 추렸고 2단계에서는 그렇게 추린 펀드들이 지난 분기에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 가중치를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옵션을 그 기본값대로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를 선택하고 펀드 내 비율 기준을 선택했다. 그러면 1, 2단계에서 도출되는 종목들은 무슨 의미냐? 가치 투자 스타일 점수가 높은 기관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본인의 펀드 내에서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 분석들을 해본 결과 지난 분기에 저평가되었다 생각해서 펀드 운용 자금 대비 높은 비중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 보유 종목 탐색에 오셔서 이렇게 기관들을 담아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기관 가중치 기준과 종목 가중치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종목 탐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쭉 도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제가 선택한 기관들이 지난 분기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 그렇게 아는 시점은 짧게는 1.5개월, 길게는 4.5개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달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방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좀 우회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분기 시장 가격 기준으로 현 시점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 스타일의 펀드들이 지난 분기에 어떤 주식 K를 $100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 K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현 시점에 마이너스 20% 정도 가격이 하락해서 $80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K를 매수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가치 투자 스타일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분기에 열심히 펀더멘털 분석을 해본 결과 $100의 가격이 당시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100에 매수를 한 것인데 저는 그 레벨보다도 더 싼 $80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13F상 이 친구들이 $100에 샀는데 지금 $160다. 그러면은 $100 때는 기관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미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하락한 상태라면 이런 의미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부분도 플랫폼에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탐색의 마지막 결과에 보시면은 수익률이 나와 있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익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날짜, 어떤 가격에 이 기관이 이 종목을 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옵션, 이 평가 가격 기준이라는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분기 시가, 분기 평균, 분기 중앙가, 분기 종가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보통 이제 분기 전체 평균값,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크게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면 그냥 분기 평균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이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한 종목을 선정한다면 공시가 매수 시점 대비 평균 3개월 정도 늦게 나온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월드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식을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지난 분기에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 시점부터 좀 더 하락한 이런 종목들. 자, 그럼 요약을 해보죠. 1단계에서 가치 투자 스타일을 구사하는 펀드들을 추리고 2단계에서 그런 가치 투자 펀드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가중평균해서 추리고 3단계에서 그 추린 종목들 중에 지난 분기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최종 탐색 결과로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분기에 가치 투자 펀드들이 싸다 생각해서 산 종목을 그들이 산 가격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건 뭘까요? 이 주식 K, 아까 전에 $100였는데 80이 되어 있는 종목, 혹은 여기 있는 시월드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을 그냥 덜컥 자동으로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1.5개월에서 4.5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주식 K 혹은 이 시월드 관련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다양한 이벤트, 그 다음 실적 발표, 경영진 가이던스 혹은 또 거시경제 상황이 변화를 해서 펀더멘탈적으로 더 이상 $100는커녕 $80도 비싼 상황일 확률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를 통과한 종목이라고 해서 나이브하게 덜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통과하면 잠재적인 후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적 리서치와 가치평가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더 심화된 분석을 해봐야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또 지금 지난 분기 대비 이렇게 가격이 20% 떨어진 이유가 일시적인 사건 때문이라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수 찬스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1.5에서 4.5개월 사이에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악재가 있었다면 더 면밀히 살피거나 혹은 패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행편 강의들을 잘 보시고 계신가요? 여기까지가 벨리 AI에서 배우실 5가지 훈련 과정 중 첫 번째인 신가치투자 기본편의 1회차 내용과 2회차 서론 일부의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선행편 강의들은 벨리 AI에 입장하시기 전에 기다리시는 동안 아주 가볍게 준비한 것들이고, 실제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읽기 자료나 퀴즈와 숙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선행편 보시고 입장하시더라도 꼭 처음부터 한번 훑으시길 바라겠고요. 입장하시고 나면 가치투자 계열과 글로벌 매크로 계열로 나눠지는데, 가치투자 계열의 훈련 과정이 총 40회차 분량이고, 이번 선행편에서 보셨다시피 초반 2회차까지는 그저 내용을 이해만 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툴을 간편히 활용하면 되었지만, 이제 3회차, 4회차, 5회차로 가면서 수급 분석, 재무제표 읽기, 정성적 리서치, 가치평가 등 본인이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직접 분석해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에서 벨리 AI 기능들이 보조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비교적 쉽게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내가 가진 주식의 재무제표를 읽어보는 것인데요. 95%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재무제표를 읽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강의나 책을 읽더라도 막상 새로운 주식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숫자를 읽어봐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제표 오토파일럿 가이드라는 기능을 개발했고,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벨리 AI에 입장하셔서 파이낸셜 스텝에서 재무제표를 오픈하셔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시면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 가이드를 보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지만,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짚어드리면서 이제 초심자분도 재무제표를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기능이죠. 그리고 다른 참가자분들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몇 점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치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벨리 AI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훈련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딱 5회차까지만 따라오셔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이 바라보던 주식의 세계와 전혀 다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위에서 주식을 하는 다른 친구나 지인과 비교해서 이미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딱 정확히 신가치 투자 기본편 5회차까지만 따라오시면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느낌을 받으시고 나면 6회차의 정성적 리서치나 7회차의 상대가치 평가를 넘어서 그 이후에 심화 과정까지 쭉 공부하시는데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정성적 리서치 쪽도 오토파일럿 가이드가 있고, 상대가치 평가도 본인이 일일이 공시 자료를 엑셀에 받아서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해 가며 할 필요 없이 모든 인터페이스가 플랫폼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곧 선행편 마무리 짓고 올라갈 플랫폼 튜토리얼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게 7회차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벨리 AI 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밸류에이션 챌린지라는 기업 분석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많은 재미를 느끼면서 실력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심화 강의도 들어보고 더 깊은 분석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장학금 수상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선행편에서 가치투자 측면을 다루는 건 이 정도로 하겠고요. 선행편 8편부터 12편까지는 글로벌 매크로와 포트폴리오 관리 훈련 과정에서 각각 1회차의 영상 몇 개를 가져와서 글로벌 매크로라는 토픽을 바라보는 틀이라던가 자산 배분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준비 운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벨리 참가 2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신청했는데 시간이 조금 되신 분들은 초대장이 혹시 이메일 스팸함으로 갔는지 열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순번이 되는 대로 초대장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